코로나 확진자 수가요 꺾일 줄을 지금 모르고 있습니다. 유인경 평론가님. 예, 중앙방역대책본부가 10일 0시 기준으로 집계된 신종 코로나 환자 수가요 7,022명이라고 했습니다. 7,000이라는 게 어마어마한 숫자인데 물론 전날 확진자보다 80명이 준 숫자긴 하지만 사흘 연속으로 7,000명대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아이고. 국민들에게 굉장히 걱정과 또 굉장히 공포심을 주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누적 확진자 수가 53,600명이 넘습니다. 아하. 우리나라 요즘 5천만 인구라고 치면 네. 100명 중 1명은 확진이 된 상태라고 네. 하니까 정말 걱정스럽습니다. 누적 확진자가 50만 명을 넘었어요. 이제 50만 3,600이니까 50만 4천 명. 야, 진짜 우리가 지금 방역 당국이요. 앞으로는 이 단계적 일상 회복을 하면서 앞으로는 코로나 확진자가 10,000명이 나오더라도 꿋꿋하게 일상 회복을 하겠다고 호언장담했지만 지금 위기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확진자 수뿐만 아니라 다른 거에서도 지금 위기감이 느껴지고 있다면서요, 허주연 변호사님. 맞습니다. 지금 위중증 환자 수가 심각한 상황입니다. 어제 857명으로 역대 최다를 기록했다가 오늘 5명 줄어든 852명을 기록을 하고 있는데 네. 이 위중증 환자 수는 지난 8일 840명으로 처음 800명 선을 돌파한 이후에 사흘째 지금 800명대 중반을 유지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루 새 사망자가요 53명이 늘었어요. 아하. 그래서 누적 사망자가 지금 4,130명을 기록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일주일 동안 하루 56명이 목숨을 잃었고 이 기간 총 394명이 숨졌습니다. 네. 위드 코로나, 그러니까 단계적 일상 회복 시행 이후에 지난 8일까지 38일 동안 코로나 사망자가 1,219명 발생한 것으로 9일 집계가 됐는데요. 네. 이게 지난해 2월 국내 첫 코로나 사망자가 나온 이후에 22개월간 누적 사망자 4,077명 중에서 29.9%, 무려 30%가 한 달 만에 지금 사망자가 나온 상황이에요. 네. 의료계에서 지금 하루에 한 50에서 60명 정도인 코로나 사망자가 발생을 하고 있는데 이달 중 100명을 넘을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부는 최근에 신규 확진자에 관해서 이런 조치를 내렸죠. 병원 치료가 아니라 재택 치료, 자택에서 자기 집에서 거주지에서 치료를 받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저기서 아우성이 많았어요. 어떻게 의료진도 없이 재택 치료하란 말이냐. 그만큼 그건 뭐겠어요. 지금 전국에 병상이 부족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늘 병상을 추가 확보하라는 행정명령을 정부가 내렸는데요. 관련 얘기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흘 연속 7,000명대 확진자가 발생한 가운데 60대 이상 고령층이 35%가량을 차지하면서 의료 대응 여력이 빠르게 소진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내린 3차례의 행정명령을 차질 없이 이행하는 한편 오늘은 비수도권의 종합병원에 대해서도 추가 행정명령을 내려 1,700여 개의 병상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추가 행정명령과 거점 전담병원 지정만으로도 5,000병상 이상을 확보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물론 정부 입장에서는 방역 당국 입장에서는 행정명령을 동원해서라도 병상을 확보하고자 하는 의지를 보여줬겠죠. 하지만요, 지금까지 이런 상황을 예단하지 못한 정부의 이 책임도 지금 계속해서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백성문 변호사님, 지금 추가 접종, 그러니까 3차 접종 이 간격도 뭐 단축한다 그런 얘기가 들고 있습니다. 사실 위드 코로나 시행을 하게 되면 확진자가 늘 거라는 건 어느 정도 예상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위중증률이 높아질 것을 생각을 못했는데 아까 김부겸 총리도 얘기했던 게 60대 이상이 35%라고 하죠. 생각해보면 60대 이상 분들은 백신을 초기에 맞았던 분들입니다. 그러네요. 그러니까 백신의 효과가 점점 떨어지다 보니까 아하. 소위 말하는 돌파 감염들이 많아지는 건데 그 부분을 제대로 판단하지 못했다라는 그런 의미고요. 네. 그래서 원래 지금 59세 미만 같은 경우는 백신 2차 접종 이후에 5개월 지나서 이제 3차 접종을 하게 돼 있는데 그거를 이제 3개월로 단축을 했고요. 60세 이상도 4개월이었는데 그것도 일괄적으로 전부 3개월이 지나면 이제 소위 부스터샷이라고 하는 3차 백신 접종을 맞는 것으로
그러니까 최대한 위중증으로 나가지 않기 위해서 백신 접종을 더 서두르는 방향으로 지금 선회를 한 것 같습니다. 백성문 변호사님 말씀처럼 백신의 이른바 시쳇말로 약발이 지금 많이 떨어졌다는 게 최근에 어떤 데이터가 나왔냐면요. 서울의 확진자를 기준으로 봤을 때 서울 확진자 중에 64%가 무려 64%가 돌파 감염이에요. 그 말은 뭐예요? 백신을 접종 완료했는데도 코로나19에 확진됐다는 겁니다. 그만큼 지금 상황이 심각하다 보니까 3차 접종, 부스터샷 접종 간격을 단축한다. 이런 방침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현 상황을 그렇다면 하재근 평론가님, 전문가들은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전문가들 얘기는 예방 접종도 일단 중요하고 그다음에 거리 두기로 관리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인데 예를 들어서 김우주 고려대 구려병원 감염내과 교수 같은 경우에는 네. 크리스마스 전에 신규 확진자가 하루 10,000명 돌파할 수도 있다. 아하. 그렇기 때문에 빨리 사회적 거리 두기를 강화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고 네. 그리고 정재훈 가천대 의대 예방의학과 교수 같은 경우에는 사회적 거리 두기에 대한 조정이 필요한 것 같다. 공격적인 서킷 브레이커를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라고 했는데 이것은 조금 적극적으로 사회적 거리 두기를 정도를 높여야 된다. 네. 이런 의미로 해석이 됩니다. 여러 전문가들도 지금 이 상황이 더 심각해질 수 있다. 지금 10,000명 얘기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오늘 정부가 특단의 조치라는 용어를 꺼내들었습니다. 관련 얘기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겠습니다. 예, 지금 이제 사실 연말에 이제 10,000명을 예측했는데 지금 추세로는 크리스마스 전이라도 10,000명을 넘을 수 있겠다라는 우려가 있고. 만약에 현재 유행세가 더 누그러지지 않고 더 추가되고 더 계속된다고 그러면 추가적인 방역 조치를 저희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 3차 유행에서 가장 강력했던 것이 사실은 5인 미만,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하고 21시 운영 제한이었었습니다. 그러나 만약에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그러면 운영 시간 제한이라든지 사적 모임 제한도 더 검토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주에 발표할 가능성도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혜연 평론가님, 그러다 보니까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의 발언 수위도 어제 다르고 오늘 다르고 점점 높아지고 있다면서요. 그렇습니다.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은 최근의 상황에 대해서 감당이 어려운 수준이라고 말을 했는데요. 아하. 사실은 굉장히 수위가 높은 그렇죠. 발언이죠. 그러다 보니까 비상계획 검토하고 있다 이렇게도 설명을 한 건데 도대체 특단의 조치가 무엇일까? 이제 금방 나왔던 영상에서 좀 유치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네. 예를 들면은 운영시간 제한, 특히 다중이용시설 예전에 운영시간 제한 좀 많이 타이트하게 했었잖아요. 그런 부분이라던가 네. 또 사적 인원 모임 제한이 일부분 완화가 됐다가 줄어들었다고 하는데 그 부분을 더 강화하는 쪽도 검토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뭐 이번 주에는 확정된 안이 나오긴 좀 어렵다고 보고요. 다음 주에 나올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일각에서 락다운이라고 하잖아요. 문을 잠그는 봉쇄령 아하, 네.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아직 정부에서는 그런 것은 하지 않겠다, 막겠다라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되면요, 사실 진짜 그냥 이 100번 양보해서요, 일반 우리 시민들은 그냥 집에 머무른 시간 그냥 머무르면 되잖아요. 외출도 자제하고. 그런데 이런 얘기가 들려오면 지금 가슴이 답답해지고 불안해지고 불만이 팽배해지는 그런 분들 생길 수밖에 없잖아요. 바로 누굽니까, 허지연 변호사님? 바로 자영업자 분들이시죠. 저도 참 이 소식 말씀드리면서 마음이 너무 무거운데요. 지금 연말 대목 아닙니까? 맞아요. 한창 모임이 지금 막 활성화되고 많을 시기인데 연말 연시 모임이 지금 예약이 줄줄이 취소되고 있다고 합니다. 한 식당에 붙은 안내문이 굉장히 눈길을 끄는 그런 안내문이 있었는데 네. 그 자영업자 그 달력을 보면요. 네. 막 다 취소 이렇게 아이고. 된 그런 사진이 올라오기도 했고요. 지금 원래대로라면 달력에 예를 들어 어느 회사에 뭐 송영문 그렇죠. 그런 거 있었을 거 아니야. 지금 나오네요. 아하. 지금 요 사진입니다. 여기 보면은 지금 동그라미 했다가 다 취소 어머, 이렇게 어떡해요, 되고 있어요. 세상에. 그리고 또 어떤 이제 식당이 있었냐면 네. 지난달 이제 한 폐업한 음식점이 있었는데 이 집이 이제 국시집인데요. 아. 97년도 외환위기를 극복하고 99년도에 영업을 시작을 해서 무려 22년 동안 한 자리에서 이렇게 서민음식, 정겨운 세상에. 서민음식을 팔아온 식당이 폐업을 했습니다. 근데 이 안내문에 뭐라고 썼냐면 저기 보세요. IMF는 이겼는데 코로나는 졌습니다. 어머, 세상에. 이 아유. 말이 진짜 자금의 상황을 너무 먹먹해지네요, 진짜. 네, 함축적으로 보여주는 그런 말이 아닐까 싶은데 참 우리 자영업자분들 시름이 점점 깊어가는 그런 상황입니다.
아니 이런 가운데 지금 모두가 고통 속에 지금 이 어떻게 이겨낼지 막막한데 더 우려되는 얘기도 들려오고 있다면서요, 하재근 평론가님. 지금 콘서트가 열리게 됐는데 나훈아 씨 콘서트가 지난 여름에 부산에서 열릴 예정이었다가 코로나19 사태가 악화되면서 연기됐었거든요. 아하. 그때 연기된 게 요번에 열리는 거예요. 오늘부터 12일까지 사흘 동안 거쳐서 총 6회차 공연이 열리는데 하루에 2번씩 회당 4,000명 정도가 모일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흘 동안 걸쳐서 총 24,000명 정도가 모인다고 하는데 지난 여름에 이 공연이 연기됐을 당시에 코로나19가 악화됐던 그때보다 네. 지금이 오히려 더 심각한 거 아니냐 네. 그런 이야기도 나오는데 어쨌든 공연은 지금 열리게 됐습니다. 저 모습이 오늘 모습이랍니다. 오늘 지금 부산 백스코에서 열리는데요. 지금 하루에 2차례 열리니까 아마 이른 시간에 열리고 저녁에 열리고 이제 2번 열리겠죠. 그런데 지금 저렇게 장사진을 이룬 모습, 나훈아 씨의 모습을 보기 위해서 저분들도 공연에 목이 말랐겠죠. 하지만 지금 코로나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과연 저렇게 콘서트를 강행하는가 옳은가 그런 생각도 나올 것 같은데 오미크론 변이까지 지금 전파되는 상황, 걱정이 큰 상황에서 한 장소에 4,000명이 모인다. 아무리 뭐 떼창을 금지한다 어쩐다 하더라도 걱정은 클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예, 작년 이맘때 나훈아 씨가 테스형 세상이 왜 그래라고 한탄을 하셨는데 소크라테스도 오미크론 코로나만은 어쩔 수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굉장히 방역이 강화되고 있는데요. 일단 기존에는 이렇게 두 사람 앉은 다음에 한 칸 비우고 두 사람 앉을 수 있게 됐으면 여유가 있었는데 이제 어떻게 바뀌었냐면 한 사람 앉고 뛰고 한 사람 앉고 이렇게 된 거죠. 네. 그리고 이제 공연장 조금 더 크게 넓혔어야 됐고요. 네. 방역 패스를 또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접종 완료자라든가 48시간 이내에 음성 이거 확진 받았습니다라고 좀 보여줘야 되고요.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음식물을 섭취한다거나 함성을 지른다거나 네. 그다음에 뭐 어쨌든 합대창을 한다거나 이렇게 해서 비말이 튀길 수 있는 환경은 없어야 되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콘서트에 가는 건 조용히 노래 듣는 게 아니라 박수도 치고 옆에 있는 사람이랑 얘기도 나눠야 될 텐데 그런 장면은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사실 뭐 좌석 간의 거리 두기를 강화했다고는 하지만 사실 저런 모습, 저런 소식을 접하는 분들 중에는 형평성이란 단어 떠올리는 분들 많으실 거예요. 아니 그럼 저런 콘서트는 되고 그냥 일반 뭐 식당이나 이런 데서 뭐 몇 명 모이는 건 제한하고 또 학교, 학원 뭐 등등등 지금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수밖에 없는데 걱정되는 건 비단 지금 나훈아 씨 공연뿐 아니라 지금 공연이 줄줄이 예정되어 있다면서요, 하재근 평론가님. 그러니까 그 위드 코로나 시행이 되면서 지난 1년 또는 지난 여름에 연기됐던 모든 공연들이 연말에 다 잡힌 거예요. 그래서 오늘 그러니까 이승환 씨가 4일부터 오는 12일까지 계속해서 서울 콘서트를 진행하고 있고 이문세 씨 같은 경우에는 경기 용인에서 오늘하고 내일, 이승철 씨는 광주에서 내일 공연을 하고 스트릿 우먼 파이터 콘서트도 12일 날 대구에서 잡혀 있는데 오늘 내일뿐만이 아니라 연말까지 지금 줄줄이 잡혀 있거든요. 네. 근데 아까 좀 전에 제가 전문가 소견 말씀드렸는데 서킷 브레이커라는 단어까지 등장했었는데 서킷 브레이커라는 게 주식시장에서 주식거래 중단시키는 그렇죠. 거잖아요, 일시적으로. 그 얘기는 거의 사회활동 중단이 필요한 거 아니냐라고 그 방역 전문가가 이야기한 것 같은데 네. 이 와중에 연말까지 콘서트를 할 수 있을지 상당히 의문이 제기되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요. 어쨌든 지금 정부가 이 부분도 눈여겨보고 있을 거라고 믿고요. 특단의 대책 다음 주 정도로 나올 거 예상하는데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선 얘기해볼까요? 오늘로써 대선이 89일, 시간 빠릅니다. 89일 앞으로 다가왔는데 어제요. 이재명, 윤석열 두 후보가 고 김대중 전 대통령이 노벨 평화상을 받은 지 21주년 되는 기념식에 나란히 참석했습니다.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한번 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그 방 같이 쓰는 형이에요. 그러니까. 체력 괜찮으십니까? 뭐 아직은 괜찮은데 모르죠. 겨울 또몇 달을 또 겪어야 되니까. 그래도 이 코로나19 때문에
야외 행사가 좀 쉽지가 않으니까 체력과에 오히려 도움이 된 측면입니다. 우리 둘이 무슨 대화하나 지금 그때. 네, 그 재미죠. 좀 심각한 얘기 한번 해볼까요? 두 후보가 사실 뭐 여러 행사에서 여러 차례 마주친 적이 있어서 그럴까요? 전혜연 평론가님, 상당히 살가워 보입니다. 화면상으로는. 네. 그 카메라가 있어서 그런 게 아닐까. 네. 그런 생각이 드는데 사실 어떤 장소에서 만나냐에 따라서 분위기가 조금씩 미묘하게 다른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 11월에 글로벌 인재 포럼에 갔었는데 이 포럼은 보통 정당이 주최하는 행사가 아니잖아요. 그렇다 보니 뭐 이렇게 약간 대화가 오갔는데 윤석열 후보가 우리가 성남에 법정에서 자주 뵀던 사이예요. 이재명 후보가 글쎄 뭐 보긴 봤을 때 기억이 없어요. 기억납니다. 약간 네. 냉랭했어요. 자, 지난 11월에 김영삼 전 대통령 6주기 추모식에서는 또 나란히 앉아 이야기를 했는데 이게 아마 전직 대통령 추모식이고 하니까 또 뭐 정치인들이 거기서 괜히 정치 얘기 꺼냈다가 그렇죠. 이런 자리에서 왜 그러냐 비판일 것이라서 양쪽이 모두 조심한 것으로 보이고요. 네. 또 뭐 12월 2일 조창 기도회, 기도회 가면은 역시 사랑과 평화가 중요한데 그래서인지 뭐 찬송가 부르고 함께 웃고 했다라고 해요. 그러나 네. 두 후보의 철학이 분명히 부딪히는 행사에서는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졌죠. 김대중 노벨평화상 수상 21주년 기념식에 두 사람 모두 참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초반에 화면 나온 거 보면은 뭐 우리 권성동 선배 뭐 얘기하고 네. 건강 어떠냐라고 하는데 본격적으로 어떤 안보에 대한 철학을 가지고서는 이재명 후보가 약간 비판적 발언을 이어가는 모습이 또 나오기도 했습니다. 그래요? 여기까지만 봤을 때는 화기애애했는데 언제 그러냐는 듯 딱 인사말 들어가고 발언 기회 주어지니까 정말 각을 세웠습니다. 한번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리에 우리 존경하는 윤석열 후보님도 와 계신데 우리는 전쟁 상태를 끝내야 합니다. 국민적 합의가 없기 때문에 시기상조다라는 말씀을 하신 것으로 제가 기억하는데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면 국민들의 67%가 종전선언에 동의합니다. 객관적 사실을 확인하시고 한번 전향적인 재검토를 요청드립니다. 대통령이 되신 후에는 그 어떤 정치 보복도 하지 않고 모든 정적들을 용서하고 화해하는 성인 정치인으로 국민 통합을 이루 가셨습니다. 네. 앞서 이재명 후보가 존경하는 윤석열 후보, 존경이란 단어를 꺼냈어요. 이 존경 단어, 며칠 전에 누구 얘기할 때 꺼냈던 그 표현 같은데요. 그 장면 한번 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박근혜 전 대통령께서 대통령 하시다가 힘들 때 대구 소문시장을 갔다는 거 아닙니까? 제가 존경하는 박근혜 대통령님 그랬더니 진짜 존경하는 줄 알고 그저 표 얻으려고 진짜 존경하는 척 하는 거 아니야? 이런 분들 계시던데 그 전혀 아닙니다. 이렇게 100일간 하루도 쉬지 않고 의정활동에 매진해 주신 우리 존경하는 의원님들께 여기서 존경하는은 진짜 존경한다는 뜻입니다. 이재명 후보의 진짜 모습은 다음과 같습니다. 문재인 존중한다 했더니 진짜 존중하는 줄 알더라. 특검하자 했더니 진짜 특검하는 줄 알더라. 존경이란 단어를 놓고 그 말이 존경한 줄 알았죠? 라고 하면서 그 말에 대해 부연 설명하니까 계속해서 반응이 오고 가고 했던 그런 모습까지 보여드렸어요. 근데 이 존경이란 단어 관련해서 그냥 여기서 끝난 게 아닙니다. 허주연 변호사님 뭐 각종 패러디물도 막 쏟아졌다면서요? 맞습니다. 존경한다 했더니 진짜 존경하는 줄 알더라. 이 미묘한 뉘앙스 차이를 두고 지금 SNS에서 각종 패러디물이 쏟아지고 있는데 아까 영상에서 보신 것처럼 이 발언이 이제 사실은 3일 존경하는 박근혜 대통령님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다가 나중에 이제 논란이 되니까 이 후보가 존경한다고 했더니 진짜 존경하는 줄 알더라 이렇게 이제 해명을 했어요. 근데 맥락을 봐야 된다는 말인데 네. 사실 저희 변호사들이 재판 가서 존경하는 재판
재판장님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그분을 사실 처음 보는 재판장님일 가능성이 높거든요. 네. 근데 그걸 두고 사실은 개인적인 존경심을 표현한다기보다는 어떤 법정에서 갖추어야 될 어떤 예의나 그런 존중을 표현하는 말인데 이 후보도 아마 이런 의미에서 얘기를 했다 이렇게 해명을 했던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이걸 두고 이제 여당에서는 아까 영상 보신 것처럼 존경하는 진짜 존경한다는 뜻이다 이렇게 농담으로 쓰기도 하고요. 야당에서는 또 이걸 좀 비꼬는 그런 발언들을 하고도 있는데 네. 누군가 호칭 앞에 존경하는 붙인 것은 모두 거짓 아니냐의 취지의 어떤 패러디물도 지금 SNS에서 쏟아지고 있어요. 좀 소개를 해드리면 조국 사과한다 했더니 진짜 사과한 줄 알더라. 깨끗하게 살았다 했더니 진짜 깨끗하게 산 줄 알더라. 이재명은 합니다 했더니 진짜 하는 줄 알더라. 이런 패러디물이 올라오고 있는데 아까 이 노벨 평화상 21주년 기념식에서 이제 이 후보가 존경하는 윤석열 후보님 이 자리에 와 계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 진짜 진심이 뭐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는 상황인 거죠. 아니 그러면 백성문 변호사님, 사실 이재명 후보가 자신의 존경하는 박근혜 전 대통령님 할 때 그 존경하는 관련해서 논란을 모를 리가 없을 거 아니에요. 그렇다면 이 자리에서 진짜 어떻게 보면 의미 있고 좀 엄숙한 자리란 말이에요. 고 김대중 전 대통령이 노벨 평화상을 받은 지 21주년을 축하하는 자리에서 우리의 안보, 외교 문제 이런 거를 또 대통령 후보로서 얘기하는 자리인데 앞에 존경하는 윤석열 후보님 뭔가 의도적으로 이 발언 한번 딱 깔고 간 겁니까? 어떻습니까? 저는 뭐 의도적으로 한 것 같지는 않고요. 이재명 후보가 의례적으로 하는 의례적으로. 아, 글자는 다르네요. 네. 존경하는이라는 표현을 많이 쓰는데 아마 그 박근혜 전 대통령에 관련해서도 의례적으로 썼다가 나중에 문제가 되니까 말을 바꿨던 것 같은데 그거는 저는 아주 큰 실수였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아하. 왜냐하면 지금 조금 전에 허지원 변호사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계속 패러디물이 나오고 그다음부터 이재명 후보가 말하면 아 저거는 거짓말이구나라고 하는 프레임이 설정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번복한 게 별로 득점 포인트는 오히려. 없었다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저 존경하는 윤석열 후보님 아마 박근혜 전 대통령을 지칭한 것과 비슷하지 않았을까요? 좀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약간의 뭔가 항상 각을 세워 오셨으니까. 아하,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 아니, 그런데 이 부분은 제가 조금 네네네, 설명을 그러시죠.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저희가 기자할 때 기사를 쓸 때요. 막 뒤에서 국회의원 이름 막 부르잖아요. 그런데 기사를 쓸 때 그 국회의원 이름 쓰지 않아요. 뒤에 반드시 누구누구 의원이라고 쓰는 거죠. 그것은 그 의원을 뽑아준 국민들에 대한 존중의 의미를 담는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옛날에 대정부 질문 보면 그 뭐 총리 물러나세요 막 그러면 총리가 손을 부들부들 떨지만 존경하는 의원님 이렇게 말하는 것은 내가 여기 의회를 존중한다 이런 의미거든요. 그래서 보통 대정부 질문이라든가 의회에 자주 출석했던 단체장이라든가 국무위원 출신들은 이 존경하는이란 말이 늘 붙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약간 그런 것들은 작용이 된 게 아닐까 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하지원 평론가님, 저 말에서도 뭔가 이제 신경전이 오갔지만 여기서 끝난 게 아니라면 뭔가 더 신경전이 있었을 것 같아요. 신경전이 아까 잠깐 이야기가 나왔는데 그 종전선언 관련해서 전쟁을 끝내야 되지 않느냐라고 이재명 후보가 존경하는 윤석열 후보도 이 자리에 계시니까 이제 그 얘기를 그렇게 말을 하면서 이야기를 꺼낸 거예요. 그러면서 국민들의 67%가 종전선언에 동의하고 있으니까 그러한 객관적인 사실을 확인하시고 전향적인 재검토를 요청드린다라고 윤석열 후보한테 얘기했더니 윤석열 후보 측에서는 가타부타 말을 하지 않고 준비해온 축사에만 집중했다고 하는데 이게 이재명 후보를 무시하는 건지 아니면 윤석열 후보가 워낙에 자신의 생각을 그대로 얘기하는 걸 꺼려하고 요즘에 좀 이렇게 사전에 준비한 원고에만 집중하는 경향이 있다 보니까 원고만 본 건지 뭐 진심은 당사자들만 알겠죠. 그러니까요. 네. 사실 요즘 그런 말이 있습니다. 이 양측의 선대위 체제 형태를 보면 일단 국민의힘은 삼김 선대위 뭐 그런 말 나오잖아요. 삼두마차 선대위 그런 말 나와요. 그런데 지금 이재명 후보 선대위는 뭐 이재명의 민주당을 만들겠다 그런 기치 아래 원톱 이재명 후보밖에 안 보여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이재명 후보 입장에서 좀 외로울 수도 있잖아요. 나 너무 힘에 부친다, 외롭다, 누가 도와줄 사람 없나? 이런 생각이 들었을 텐데 천군 만마가 나타난 것 같습니다. 한번 영상 만나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작년 4월 총선 끝나던 날 이제 앞으로 좀 안 하고 싶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한 1년 반 넘게 좀 쉬고 나니까
다시 이제 기운도 좀 나고 제가 세일즈 하러 나온 건 아니다. 작은 오류들은 있었을지 모르나 정치적 생존을 위태롭게 할 만큼의 어떤 하자나 이런 것들은 없었던 사람 같다. 이재명 후보가 여전히 더 지금보다 나은 모습으로 갈 가능성이 있다. 아니 그 정도 얘기도 못하면 뭐 대통령 후보라고 할 수 없죠. 그 5년이 지난 지금 시점에서 이재명 후보를 보면 5년 전과는 매우 다르다는 걸 알 수 있어요. 모든 면에서. 아하. 제가 연구가 좀 부족해서 오해했던 면도 있었고요. 실제로 뭐 문제가 심각한 게 법적인 문제가 있거나 이러면 생존하기 어렵습니다. 작은 오류들은 있었을지 모르나 정치적 생존을 위태롭게 할 만큼의 어떤 하자나 이런 것들은 없었던. 네. 어쨌든 지금 유시민 전 이사장은 뭔가 이재명 후보에 대해서 무한 신뢰, 예전에 자신의 태도가 조금은 잘못된 시각이었다는 것을 딱 용인하고 인정하고 지금은 그때보다 5년 전 모습보다 더 훨씬 나아졌다. 지금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백성문 변호사님. 그러니까 일단 이재명 후보의 지원군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재명 후보 입장에서 어떨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좀 반반인 것 같아요. 그 반반의 뜻은 일단 지금 이재명 후보가 소위 집토끼 일부에도 마음을 못 얻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친문 진영 측에서는 이재명 후보도 차라리 윤석열 찍겠다 뭐 이런 얘기들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란 말이죠. 그런 분들에게 유시민 이사장은 굉장히 큰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집토끼 단속에 아주 큰 역할을 할 수 있는데 문제는 이제 대선 최종 승리를 위해서는 집토끼를 다 이제 이렇게 집안에 가둬놓고 중도층으로 와서 중도층을 흡수해야 이제 최종적으로 이제 대통령이 될 수 있을 텐데 유시민 이사장이 과연 중도층에 대한 소구력이 있는가? 또 하나는 지금 아까 그 조국 장관 사태 사과한 거 관련해서도 유시민 이사장이 그 정도라면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얘기하셨는데 정작 유시민 이사장이 그 당시에 이 소위 조국 사태에 대해서 굉장히 조국 장관을 옹호했었단 말이죠. 그러면 이재명 후보가 했던 조국양을 건너는 거 다시 강으로 들어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기 때문에 중도층 확장에는 좀 한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단기적으로는 굉장히 좋은 이재명 후보에 대한 호재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글쎄요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지금 이재명 후보 입장에서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자 그동안 침묵을 깨고 정말 오랜만에 다시 정치 또는 평론 쪽으로 지금 돌아온 유시민 전 이사장이 천군만마가 될 수 있죠. 그런데 지금 좋은 일만 있는 건 아닙니다. 조금은 입지가 좀 곤란해진 그런 일도 생겼는데 관련 얘기 좀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에서 가르친 대로 정의가 강물처럼 흐르는 그런 공정한 나라를 만들고 싶습니다. 저희 어머니도 권사님이셨고 작년에 돌아가시긴 했지만 또 제 아내도 아주 어릴 적부터 교회에 반주를 했던 독실한 성도여서 저도 이제 분당 우리 교회에서 열심히 우리 주님 모시고 있습니다. 주님의 은혜로 또 주님의 인도로 이 자리까지 왔습니다. 앞으로도 사랑이 넘치는 은혜가 넘치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열심히 기도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허주원 변호사님, 신앙심이 깊다고 말한 이 발언이 뭐가 대체 문제라는 거죠? 저게 지금 진짜 교회 신도인지 아닌지에 대한 의혹이 제기가 되고 있는 거예요. 사실 각종 여론조사에서 이 후보가 어떤 이제 약점으로 평가받는 부분이 도덕성 부분이다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이게 진짜 어떤 교회 신도인지 아니면 표심을 의식한 어떤 거짓 신앙인지 이 부분이 문제가 되고 있는 겁니다. 이재명 후보가 과거 성남시장에 취임할 당시에 이재명 집사 취임 예배 행사를 열었었는데 이때 이제 실제 집사인지 아닌지를 놓고 논란이 일었었어요. 그때 이 후보 측에서는 집사는 맞는데 정식 집사가 아니다 이렇게 해명을 했거든요. 네. 좀 애매한 해명이죠. 그런데 지난 2일에 있었던 국가조창기도회에서 자신의 어떤 신앙심을 또 한 번 강조하는 그런 발언을 한 겁니다. 해당 발언을 할 때 이제 돌아가신 어머니도 권사님이셨고 이제 부인인 김혜경 씨도 교회 반주를 했던 아주 독실한 신도였고 본인도 분당의 한 교회에서 이제 하느님을 모시고 있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근데 이제 그 해당 교회 담임 목사가 한 얘기는 또 조금 달라요. 지난 5월 예배 중에 어떤 얘기를 했냐면
이재명 지사가 우리 교회 장로다 이런 걸 가지고 공격을 받고 있는데 이 지사는 그때 당시 지사였죠. 이 지사는 우리 교회를 떠난 지가 그러니까 교회 출석을 안 한 지가 이미 10년 가까이 된다 이런 발언을 했다는 겁니다. 교회 출석 안 한 지가 10년 가까이 된다. 근데 앞서 이 얘기에서는 뭔가 교회 열심히 다니고 있다. 그리고 늘 주일날 주님을 잘 모시고 있다. 이런 얘기하면서 뭔가 독실한 기독교인처럼 일단 그렇게 발언을 했단 말이에요. 네, 이건 이제 동상이몽이 아니라 동적이몽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신도 명부를 뜻하는 것을 교적이라 그러거든요. 교적이라고 하죠. 네네. 이재명 후보의 말에 따르면 자기는 이제 교회에 나갔었기 때문에 교적에 등록된 게 맞다릅니다. 근데 네. 예배에는 바빠서인지 어떤 이유인지 나가지 못해서 근데 교적에 등록됐으면 분명히 신도 아니냐라는 주장인데 해당 교회 측에서는 설명이 좀 달랐습니다. 네. 교회 관계자는 우리 교회에 오래 다니지 않으면 제적을 시킨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우리 교회 신도가 아니라 그럽니다. 근데 사실은 이런 신앙심 문제만이 아니라 부부 사이에도 일정 기간 3년 정도로 알고 있는데요. 연락 두절이 되면 자동 이혼이 되는 거거든요. 학생도 등록해놓고 안 나와도 뭐 휴학 제적이 되는 벌써 것처럼. 오래 하면 뭐 제적되는 것처럼 뭐 그런 거겠죠. 각각의 시각에 따라 차이는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사실 전혜연 평론가님 이런 얘기를 했을 때 왜냐하면 해당 교회 이름까지 본인이 직접 말했기 때문에 해당 교회 입장이 나올 거라고 충분히 예상했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왜 이런 반응을 그러면 이재명 후보는 예상을 못했을까요? 왜 이런 상황이 됐을까요? 그러니까 지금 유인경 평론가님께서 말씀해 주신 부분이 정확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주 이런 것에 엄격하신 목사님이라던가 종교 관계자들이 보기에는 장로, 집사, 신도 이런 말을 굉장히 엄격하게 쓰시거든요. 그런데 계속 교회를 다니지 않고 예를 들면 한동안 교회에 다니면서 예배를 받다거나 이런 절차를 잘 모르는 분들은 누가 물으면 아, 나 기독교인이에요. 나 신앙심 깊어요라고 얘기할 수 있거든요. 이런 차이라고 보는데 다만 정치인들이 어떤 곳에 오랜만에 가면 이제 어색하니까 내가 여기하고 어떤 연관성이 있다라는 걸 자꾸 강조하다 보면 좀 이렇게 예기치 못한 실수가 나올 수가 있는데 참고로 예전에 보수당 미래통합당의 황교안 대표 체제에서 불교계 육포를 보내서 좀 논란이 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치인들이 교계를 통해서 어떤 국민통합 의지를 보여주거나 이런 건 참 좋은데 그 교계의 특성을 미리 좀 더 잘 알고 간다면 네. 이런 논란이 더 줄어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참고로 뭐 많은 시청자분들 중에도 기독교인분들 많으시겠지만요. 교회 오래 다닌다고 자동적으로 집사되고 자동적으로 장로되고 자동적으로 안수 집사되고 그런 거 아닙니다. 분명히 안수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런 절차가 있었는지 없었는지는 해당 목사님이 잘 아시겠죠. 해당 교회 목사님이. 그런데 이재명 후보 하면은 늘 어떤 대응 같은 거, 발언 같은 게 사이다 또는 돌직구로 유명하잖아요. 하재근 평론가님. 예, 최근에도 어느 보수 성향 커뮤니티 게시판에 본인이 직접 글을 올렸다고 합니다. 글을 올리면서 바로 돌직구를 날렸는데 여기서 비호감 후보라 조심스러웠는데 라고 자기 자신을 비호감이라고 스스로 이야기하면서 쓴소리든 단소리든 무슨 말씀드리든 하시면 가슴에 새기고 정책에 반영하겠다라고 글을 썼는데 그 글이 그 보수 성향 게시판에서 역대 최다 비추천이 나왔다고 하고 그리고 거기 회원들이 진짜 이재명 후보가 맞느냐라고 의문을 제기하니까 김남국 의원이 진짜 이 후보 맞다. 2030 세대하고 적극적으로 소통하려는 의지가 강하다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또 인증까지 해주세요. 네. 참고로 김남국 의원도 이 게시판에 지난 4월 달에 글을 올렸다가 삭제 조치 당한 바가 있습니다. 아, 그래요? 아, 근데 백승만 변호사님 이 커뮤니티가 어떤 커뮤니티인지 좀 설명을 좀 시청자분들께 해주세요. 네, FM 코리아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2030의 이 젊은 친구들 중에 보수 성향이 강한 친구들이 많이 이제 가입돼 있는 그런 커뮤니티입니다. 그러니까 좀 2030에 많이 가입돼 있지만 보수 성향이 강하다라는 건 대체적으로 좀 알려져 있는 사실인데 이제 이재명 후보가 올렸을 때 일단 아까 좀 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진짜 이재명이 맞아? 일단 이거부터 시작을 했다가 맞다는 걸 김남국이 과거에 한번 삭제된 김남국이 또 들어와서 여기다가 확인을 해준 건데 이제 이 해당 커뮤니티 운영진의 저는 이 삭제 조치는 사실 조금 안 그랬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라는 개인적인 생각이 듭니다. 이유는 그렇습니다. 목적성 가입, 셀프 홍보 같은 것들은 금지 사유고 규정 위반이기 때문에 삭제를 해야 되는데 어쨌건 대선 후보라 처음에 삭제를 할까 말까 망설였다가 여기 가입돼 있는 분들, 그러니까 사용자분들이 지금 뭐 하는 거냐? 원칙대로 해야지.
라고 해서 이제 삭제를 했다고 하는데 네. 사실 이재명 후보는 전 개인적으로 생각으로 저기에서 글을 쓰면 삭제될 거라는 걸 알고 있었을 것 같거든요. 아하. 전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네. 그 전에 김남국 의원이 한번 그랬잖아요. 그러면 이게 어찌 보면 젊은 보수 세대의 폐쇄성을 보여주는 그런 모습으로 오히려 잘못 비춰질 수도 있기 때문에 저는 그냥 운영진 측에서 뭐 비추를 누르든 비호감을 누르든 이런 걸 넘어서서 굳이 글까지 삭제할 필요가 있었을까? 아하. 그런 아쉬움은 조금 남습니다. 네. 어쨌든 이재명 후보는 그래도 뭔가 자신에게 유리한 환경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뛰어들잖아요. 바로 그런 모습이 돌직구 모습, 뭐 사이다 모습이 느껴지는 분위기고 한데 이번에 그런 분위기가 또 느껴지는 곳이 있었습니다. 바로 행선지인데요. 매주 금요일마다 이제 메타버스를 타고 가잖아요. 이번에는 자신에게 그렇게 별로 호감이 있지 않은 그곳으로 뛰어들었습니다. 바로 TK로 향했는데요. 관련 영상 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업 불총의 재민 봉지 생명수로 허주연 변호사님, 사실은 조금 아이러니한 면이 있어요. 왜냐하면 자신의 고향은 TK인데 TK에서 지금 여론조사상으로 그렇게 많은 득표를 못하고 있어요. 이재명 후보가. 맞습니다. 사실 여권에게 있어서 TK 지역이라는 곳은 사실 불모지라고 봐도 다름없고 어떻게 보면 이재명 후보에게는 적진이라고 봐도 무방할 정도로 사실 이 후보에게 큰 호감이 있는 지역은 아닌데요. 여기 이제 정면 돌파하면서 표심을 끌어안으려는 행보를 이어갈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원래 근데 이게요 2박 3일 일정이었는데 일부 지역에서 방문 요청이 있었대요. 그래서 3박 4일로 일정을 늘렸다고 하는데 여기 이제 사실은 이재명 후보가 고향이 경북 안동이에요. 그래서 뭐 자기가 이제 출마한 어떤 진영이랑은 조금 불모지기는 하지만 어쨌든 유년 시절을 보낸 곳이고 자기 뿌리는 TK 지역에 또 있다 보니까 이런 점들을 강조해서 어떤 연결고리 이런 것들을 강조하면서 지역 표심에 호소하는 그런 일정들을 짤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아내 김연경 씨와 일부 일정에 동행까지 한다고 합니다. 첫 일정으로는 아까 영상 보신 것처럼 경주 표암제를 방문을 했는데 여기가 경주 이씨의 발상지로 잘 알려진 곳이에요. 그리고 이제 또 이어지는 일정으로는 경주 황리단길이라고 그 경리단길처럼 예쁜 카페들이 많이 모여 있는 곳이 있어요. 그래서 황리단길을 방문을 하고 저녁에는 대구로 갑니다. 대구 동성로 바로 젊음의 거리죠. 여기서 청년들을 만나서 청년 표심에도 또 호소를 할 예정이라고 하는데 또 이 박정희 전 대통령과 관련한 그런 장소들도 일정에 많이 포함돼 있어요. 뭐 구미 금호공대를 방문하는 일정, 또 추풍령 휴게소의 경부 고속도로 기념탑 방문하는 일정들도 다 포함이 돼 있어서 박정희 전 대통령의 업적을 기릴 예정이라고 합니다. 네. 그런데 이번에도 이 배우자 김혜경 씨가 먼저 TK 가서 뭐 좀 이렇게 분위기도 조금 닦아놓고 뭐 그랬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렇습니다. 그 이 후보의 비밀 병기이자 선발대가 바로 김혜경 씨인데요. 지난번에도 이제 호남 지역 방문할 때 먼저 가서 이틀 동안 먼저 가서 김장도 하고 뭐 굉장히 지역들을 했는데 이번에도 이틀 먼저 대구 경북 이제 방문해서요. 지역 주민들과 소통을 시작했습니다. 대구의 한 그 카페 빵 파는 모양인데 저는 지적질을 웬만하면 안 하려고 그러는데 지적질 꼭 하고 싶습니다. 뭘까요? 왜냐하면 이 모임 이름이 너무 어렵습니다. 뭡니까? 혜경 언니와 함께하는 로컬의 더 나은 엄마의 삶을 위한 미덕 간담회. 이러지 마십시오. 그냥 김혜경 씨와 함께하는 뭐 여성들의 만남 이래 주셔야 저도 소개하기가 좀 빠르지 않습니까? 여기서 뭐 일하는 엄마들의 애완이라든가 워킹맘이라든가 지역 어머니들의 더 나은 삶을 위해서 애쓰시고 저렇게 사진도 찍고 했지만 제목이 길면 내용이 좀 소개할 수가 없을 텐데요. 어쨌든 간담회도 하고 뭐 내조도 했다가 이제 남편인 이재명 후보와 경주에서 만나서 표암제에도 이제 동행을 시작을 한 거죠. 네.
3박 4일 일정 동안 또 TK 방문, 대구 경북 지역 방문 동안 또 여러 가지 발언들이 나올 거예요. 또 주말에도 뉴스를 장식할 건데 그 부분도 계속 따라붙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윤석열 후보는 어떻게 움직였을까요? 정말로 이재명 후보에게 질세라 여러 가지 또 동선을 짰을 것 같은데 전략적으로요. 하재근 평론가님. 윤석열 후보는 일단 강원도를 향했습니다. 아하. 1박 2일 일정으로 오늘부터 강원도 네. 일정을 수행하는데 어제 이제 윤석열 후보가 뭐라 그랬냐면 외가인 강원도에 정치 시작하고 제대로 한 번도 방문을 못했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국민의힘 선대위 출범 후에 윤석열 후보 첫 번째 지역 일정이 바로 외할머니에 대한 추억이 아련한 강원도다라고 발표를 하면서 네. 오늘 강릉 중앙시장, 안목해변, 강릉 커피거리 그리고 또 흉기 난동본 맨손 제압한 20대 의인도 만나고 내일은 속초 대포항, 국민의힘 강원도당, 춘천 세종호텔 네. 이렇게 방문할 예정입니다. 야, 윤석열 후보가 나름 전략을 짜요. 뭐 충청 가면 선친과 조부의 이 지역 인연을 내세워서 충청의 아들이다. 호남 가면 마음의 고향이다. 강원도 가면 외갓집이 있다. 네, 이렇게 지역별 전략을 짜고 있는데 여기에는 그림 보신 것처럼 늘 영혼의 짝꿍 이준석 대표가 동행을 했다고 하니까 나름 이재명 후보가 보기엔 또 부러울지도 모르겠어요. 관련 영상 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대한 말씀하셨는데 양심이 어떤 구독자에게 듣는다를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모두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혼나지 않을 만큼 잘했나요? 네, 잘하셨어요. 아, 감사합니다. 학력이 느껴지죠. 그래서 저는 연구를 안 한 지 1년 전 보면은 이제 부장으로 승진해서 잘하시네요. 전혜연 평론가님, 그렇게 봐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상대적으로 이재명 후보가 좀 외로워 보이긴 합니다. 외롭다는 표현보다는 워낙 윤석열 후보와 이준석 대표의 조합이 재밌죠. 눈에 확 띕니다. 아까 달고나 만들 때 보셨어요? 윤석열 후보가 열심히 달고나 만들고 있는데 이준석 대표 옆에서 냠냠냠거리고 먹고 있잖아요. 이런 장면이 굉장히 재밌는 거죠. 이제 화제성이 있고 또 약간 노령층과 청년층이 보기에도 신구의 뭔가 조화가 이루어지는 것 같은 모습이 있어요. 다만 이제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말씀해 주셨듯이 이제 부인 김혜경 씨가 중요 일정을 같이 일부분 소화하면서 또 다니고 있고 전북 일정에서는 전북의 또 큰 정치인이라고 불리는 정세균 전 대표가 동행을 한 점이 있습니다. 다만 화제성이나 이미지만에 있어서는 워낙 윤석열, 이준석의 조합이 재밌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또 돋보이는 게 아닐까 생각이 들고요. 네네. 제가 이제 아무래도 평론가니까 조금 쓴소리를 하다 보면 네. 사실은 뭐 달고나 같이 먹고 뭐 부인하고 같이 야구장 가는 거 다 좋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앞으로 5년간 미래를 맡길 대선 후보를 뽑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런 이벤트보다는 좀 심심하더라도 제대로 된 정책도 많이 만들어야 된다. 이런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정말 중요한 말씀해 주셨어요. 그럼에도 언론에서는 그래도 신문 지면을 메워야 돼서 그런지 몰라도 약간 달달한 조금은 부드러운 기사도 계속해서 싣고 있는데 이 신문 제목 그런 게 있더라고요. 윤석열, 이준석의 브로맨스 뭐 그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데 좀 달달하다는 얘기잖아요. 그 모습들마저 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코미디 프로가 방송국에 없는 거에 대해서? 네네. 네, 그래서 마이크. 아무래도 제가 이 부분 관련해서는 희극인들이 이준석 갖고 패러디하는 것을 평생 아무 말 안 하겠습니다. 저는 아마 우리 후보님도 동의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니 저도 라고 질문 드리겠습니다. 공약에 관한 거 같은데? 뭐 사실 당연히 그런 부분은 공약으로 할 수. 사실 뭐
우리 후보님의 애정어린 시선이 좀 어루만져 주셔야 하는 부분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허주현 변호사님, 국민의힘 대선은 뭐 혹시 이준석 후보입니까? 먼저 얘기하네요. 지금 모든 질문에. 먼저 얘기하는 모습이지만 또 은근히 서로 챙겨주는 모습도 보여요. 어허. 두 사람이 울산 화해 이후에 완전 깐부가 된 것 같아요. 지금 네. 분위기가 너무 달라졌는데 사실 이 대표가 그동안 이제 뭐 지난 25일 서울대 학생들과 만난 자리에서는 뭐 우리 윤 후보가 정치 이제 신인이다, 또 이제 겁이 좀 많다 이런 발언을 해서 이게 혹시 윤 후보를 견제하는 게 아니냐 이런 평도 나오기도 했었지만 울산 화해를 하고 나서는 분위기가 완전 달라졌습니다. 이 화해 이후에 10번 정도의 공식 행사가 있었는데 여기에 무려 6번을 이 대표와 동행을 했어요. 그리고 둘이 막 커플티 입은 그런 모습이 네. 보도되기도 했었잖아요. 그리고 우리 후보님 이렇게 호칭을 하기도 했습니다. 우리 후보님이 현장에서 하는 약속을 당에서도 적극적으로 지원을 하겠다 이렇게 이 대표가 발언을 하기도 했고 네. 또 윤 후보도 이게 아까 마이크 먼저 넘기는 모습이 대표님이 말씀하시죠 이렇게 발언 기회를 양보하는 모습이었어요. 이렇게 서로 예의를 차리는 그런 모습인데 네. 뭔가 그걸 보고 이제 훈훈한 브로맨스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네. 한국일보 보도에 따르면 이제 국민의힘 선대위 관계자가 이 대표가 정치 선배로서의 경험을 잘 살려서 윤 후보와 조화를 이루고 있다 이렇게 평가를 했대요. 근데 아까 이제 전유한 평론가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두 사람 조합이 너무 재밌잖아요. 60대 이 대선 후보와 30대 당 대표의 모습이 사실 이제 윤 후보가 정치적으로 경험이 조금 다소 부족하고 어떤 젊은 층에 대한 지지를 이끌어내야 되는 그런 숙제가 있는데 네. 이런 부분을 아마 이 대표가 잘 채워주기를 당에서도 기대하는 게 아닐까 네. 싶습니다. 어머니의 고향 강원도 또 이제 강릉이 외가라잖아요. 강원도를 방문한 모습, 뭐 윤석열 후보 입장에서 앞으로 대선 기간 동안 89일 동안 저렇게 달달한 일만 있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대선이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만만치 않아요. 어제 이 강원도를 방문하기 전에 어제 국민의힘에서는 커다란 진짜 국민적 관심사가 있었습니다. 바로 비니좌라고 불렸던 노재승, 지금은 이제 전을 붙여야겠죠. 노재승 전 공동선대위원장이 사퇴한 문제인데 이 문제, 자진 사퇴가 있기까지 대체 어떠한 일들이 있었는지 국민의힘 내부에서요. 관련 얘기 쭉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사실 우리가 그냥 어디 술자리에서 앉아서 뒷담화하는 경우의 이야기는 굉장히 많이 할 수 있잖아요, 뭐든지. 그래서 제 이야기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사회가 그 정도는 좀 봐줄 수 있지 않느냐는 거는 제 개인 생각이에요. 본인의 거취 문제는 본인이 지금 심각하게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노승재 위원장이 오후에 정강정책 발표 연설이 취소가 됐거든요. 어떻게 좀 거취가 결정이 된 걸로 봐야 됩니까? 글쎄 오늘 하루 좀 지켜보십시오. 네. 저는 오늘 국민의힘 공동선대위원장직을 내려놓습니다. 아직 덜 자란 저의 마음은 미처 국민 여러분의 기대를 온전히 담아내지 못했습니다. 과거에 제가 작성했던 거친 문장으로 인해 상처 입으셨을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노재승 전 공동선대위원장이 어제 국회 소통관에서 저렇게 머리 숙여 자진 사퇴의 변을 밝힌 시각이 어제 뉴스파이터가 바로 이 자리에서 속보로 전해드렸어요. 때마침 노재승 위원장 얘기를 하고 있었는데 속보가 나왔거든요. 그런데 저 때가 5시 반쯤이었어요. 그런데 저희 MBN 정치부 기자가요. 1시간 반쯤 전인 4시쯤 백성문 변호사님 통화를 했대요. 노재승 당시 위원장하고. 그런데 당시 1시간 반쯤 전인 4시쯤 분위기는 자진 사퇴할 뜻이 거의 좀 희박한 그런 뜻을 내비쳤단 말이에요. 근데 사실 이 비니자 노재승 전 위원장 같은 경우 원래 정치인이 아니죠. 오세훈 시장 그 청년 그 단상에 올라서 유세에서 굉장히 스포트라이트를 많이 받고 말을 잘해서 2030을 대표하는 인물로 어찌 보면 이번에 이제 굉장히 파격적인 인사로 영입이 된 거란 말이죠. 정치인이 아니면 이제 어떤 문제가 있느냐? 검증이 잘 안 돼요. 검증이 좀 어렵습니다. 네. 과거에 무슨 말 했는지 뭐 영상이나 자료 같은 것도 없고. 근데 보면 이제 나중에 SNS 같은 데서 했던 여러 가지 말들이 이제 어찌 보면은 좀 도가 넘는 것들이 좀 많이 있었죠. 그래서
뭐 제 결정타는 저는 결국 김구 선생님 관련된 얘기였던 것 같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당 내에서는 어쩔 수 없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이제 그런 과정에서 이제 문제가 뭐냐면 만약에 노재승 전 위원장이 나는 사퇴를 안 하겠다고 하면은 당 차원에서 지명 철회를 해야 되잖아요. 훨씬 부담스럽습니다. 그러겠죠. 그래서 아마도 그 어제 전화한 시간까지는 이제 당 내부의 협의가 제대로 끝나지 않았던 게 아닌가 싶고 결국은 뭐 노재승 전 위원장 같은 경우 결국은 본인이 판단이 좀 더 주가 돼서 그만두기로 했다라고 하지만 당과의 협의 과정을 거쳐서 당에게 피해를 제일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으로 자진 사퇴 결정을 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저런 이 대화가 오은 거의 기자랑요. 이 정강정책 TV 연설 취소가 이제 3시쯤 원래 예정됐는데 취소된 거잖아요. 거취 결정하라는 압박에 선대위 측의 압박 아닌가 했더니 중요한 자리를 맡겨주셨는데 내가 욕먹어서 못하겠다. 이건 아니지 않느냐. 즉 행간의 의미는 내가 자진 사퇴하는 것은 오히려 선대위한테 누를 끼치는 거 아니냐. 다만 당에서 결정한 대로 따르겠다. 뭔가 위임한 듯한 뉘앙스였어요. 그런데 결국은 1시간 반 뒤에 오후 5시 반에는 자진 사퇴 형식의 이 사퇴 변을 밝히고 앞서 고개를 숙였습니다. 관련해서 노재승 전 공동선대위원장 얘기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당의 권고보다는 저의 판단의 결과다. 그래서 사실 오전에 그렇게 뭐 발표를 하고 뭐 기자분들께 말씀드리고 오후에 이런 내용으로 찾아뵙게 돼서 송구하긴 하지만 또 사람 마음이라는 게 또 그럴 수 있다는 것도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후보님과는 따로 교감을 나누지는 못했어요. 후보님께서 워낙 일정이 바쁘시기 때문에 뭐 선거를 성공적으로 끝내더라도 저는 정치권에 남지 않고 사실 어제 저희가 이 문제를 전해드릴 때 오전 기류와 당의 국민의힘의 내부의 오전 기류와 오후 기류가 확연히 바뀌었다는 점을 전해드리면서 그 근거로 허주연 변호사님, 김종인 위원장 자체도 오전의 발언과 오후의 발언의 뉘앙스가 큰 차이가 났는데 누군가를 거론하면서 그 사례처럼 하겠다 언급했다면서요. 누굽니까? 그게 바로 이제 함익병 씨 사례를 거론을 했었죠. 이제 김종인 위원장이 어제 오후에 사실 노재승 씨의 영입 취소를 시사를 하는 발언을 하면서 함익병처럼 처리할 수도 있다 이런 보도들이 이제 나왔었어요. 내정 7시간 만에 철회된 그 사례군요. 네. 그렇죠. 그런데 이제 오늘 임태희 본부장이 밝히기로는 윤 후보뿐만 아니라 이제 김종인 위원장 모두와 어떤 사전 상의가 전혀 없었다 이렇게 입장을 명확하게 밝혔습니다. 사실 어제 이제 임태희 본부장이 면담을 했던 내용에 대해서 이제 오마이뉴스에서 보도가 나왔었죠. 사퇴 직전에 이제 친 김종인 라인이 임태희 본부장 면담을 했었다. 그러면서 이 자리에서 노재승 씨가 뭔가 이제 임태희 본부장께서 이제 당의 사정을 얘기를 해줬고 당이 나한테 빚을 진 것이라고 생각이 들었고 낙인 찍혀서 뭔가 캠프에 어떤 도움이 되겠는가 생각했다라는 얘기들이 나왔기 때문에 이게 뭔가 윗선에서 어떤 노재승 씨에 대한 사퇴를 좀 압박을 한 것이 아니냐 이런 추측이 나왔던 것이 사실이에요. 그런데 오늘 임태희 본부장 얘기에 따르면 김종인 위원장, 윤석열 후보와 사전 상의가 전혀 없었고 그냥 당의 어떤 상황, 특히 이 지금 노재승 씨가 정치적 경험이 없는 분이다 보니까 이런 발언을 했을 때 정치적 이슈화가 됐을 때 이제 개인이 대응하기 좀 어려울 수 있는 그런 위험 요소들에 대해서 설명을 해줬다. 그리고 사퇴 여부는 그걸 들은 본인이 내가 당에 누를 끼치는 것을 하고 싶지 않다라는 뜻을 밝히면서 직접 결정했다라고 이제 인터뷰를 한 상황입니다. 사실 시청자분들은 궁금하실 거예요. 비니좌 노재승 씨는 그러면 어떤 경로로 선대위에 합류하게 됐고 누가 적극적으로 영입에 나섰을까? 기자들 말을 좀 빌려보면 권성동 사무총장이 영입에 적극적으로 팔을 걷어붙였다는데 권성동 사무총장 얘기 좀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여러 가지 이제 논란 끝에 우리 욕심으로 이렇게 자진 사퇴하는 그런 모양새를 끝나게 돼서 기성세대의 한 사람으로서 또 가만히 있던 사람을 이 정치판에 끌어들였던 한 사람으로서 굉장히 저는 인간적으로 미안한 그런 죄송한 그런 감정을 갖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SNS를 뭐 다 들여다볼 수가 없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검증에 실패했다는 것을 저희들이 자인합니다.
두 가지를 다 노렸네요. 인사검증 실패 인정. 하지만 도의적과 인간적으로는 노재승 씨에게 미안. 두 가지를 다 취했습니다. 네, 저는 만약에 권성동 사무총장이 아주 짧게 앞으로는 검증을 더 철저하게 하겠다. 국민들께 죄송하다. 정도가 적절했다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노재승 위원장에게 개인적으로 미안할 수 있겠는데 이거는 노재승 위원장하고 사적으로 해야 될 얘기지. 공당의 대선 후보와 함께 움직일 공동 선대위원장으로서 했다는 것은 사실 지지층에게도 굉장히 좀 마음을 상하게 하는 일이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했다면 더 좋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로 사실 이게 처음이라면 그래 뭐 젊은 사람 영입하다 보니 그럴 수 있겠다고 싶은데 그렇게 보기에는 너무 유사한 사건들이 계속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은 김성태 전 의원의 경우에는 물론 이제 판결을 끝까지 봐야겠지만 딸 특혜 채용 의혹 논란과 관련해서 굉장히 시끄러웠었잖아요. 그거는 뭐 다 아는 사실이거든요. 그런 부분을 알고도 직능총괄본부장 맡았다가 또 사퇴한 일이 역시 있었고. 저희 제작진 보세요. 딱 준비해드립니다. 이 사례 말씀하실 줄 알고. 네네. 그렇습니다. 정말 잘 준비를 해주셨고 네. 되게 함익병 원장의 발언도 갑자기 뭐 숨겨져 있던 게 튀어나온 건 아니고요. 예전에 이미 민주당과 관련된 시절에도 논란이 됐던 부분 그리고 마지막 노재승 씨 사건이 계속 겹치다 보니 이거 인사검증 시스템에 문제가 있는 거냐 아니냐 좀 비판이 있고 또 하나 조금 더 국민의힘에서 유의해서 볼 부분은 사실 선거에 있어서의 승패는 아무리 정치 신이라 하더라도 결국은 후보의 리더십으로 우리가 평가를 하잖아요. 자칫하면 윤석열 후보의 리더십 논란으로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조금 더 철저한 검증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네. 그런데요, 사실 이 노재승 씨의 자진 사퇴 문제도 이 크게 보면 윤석열 후보가 좀 난처한 상황이지만 지금 그것보다도요. 하재근 평론가님 파급력 면에서 더 곤혹스러워질 문제가 터졌다면서요. 그게 뭡니까? 그 윤석열 후보의 부인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의혹들을 제기하는 분들이 있는데 네. 일단 그 타진요라는 단어가 있거든요. 들어봤는데 그거. 과거에 그 가수 타블로 씨한테 네. 근거 없는 의혹을 제기했던 그 모임이 있었어요. 타블로 씨가 당시 억울하게 당했었는데 근데 그 이후에 그 표현이 유행으로 남아서 어떤 의혹이 있을 때 누구에게 진실을 요구한다. 누구 진요. 이런 단어가 계속 쓰이는데 그게 줄여서 타진요였군요. 네, 원래 네. 타진요인데 이제 앞에 타자는 계속 바뀌는 거죠. 사람에 네. 따라서. 진요는 살아있고. 근데 이번에 그 표현을 추미애 전 장관이 SNS에 쓴 거예요. 어허. 건진요라고 쓴 거예요. 그게 뭐예요? 김건희 씨에게 진실을 요구한다면서 이렇게 쓰면서 김건희 씨가 고위공직자 출신 배우자로 재산 공개를 했고 그리고 대통령 후보 배우자로서도 재산 공개 대상 신분이다. 성실하게 공개되지 않으면 법적 책임을 져야 하는 것이다. 그러면서 재산 형성 과정에 대해서도 불법적인 점이 있다면 해명되어야 한다라고 주장했습니다. 네. 그런데 백성문 변호사님, 추 전 장관이 이 글 말고도 다른 기사도 뭐 공유를 했다면서요, SNS에. 어떤 내용입니까? 굉장히 민망한 내용인데요. 얼마 전에 한 유튜브 채널에서 그러니까 이 김건희 씨를 과거에 어떤 남성이 만났는데 유흥업소에서 만났다. 이제 뭐 그런 취지의 내용을 얘기했던 게 어떤 또 매체를 통해서 기사화됐는데요. 그걸 이제 공유를 했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사실 추미애 전 장관이 다른 장관도 아니었고 법무부 장관이셨고요. 이건 뭐 사실 입증이 됐다고 볼 수 있는 여지도 거의 없는 상황이고 무엇보다도 이 여성의 인권과 관련해서 추미애 전 장관 과거에 판사도 하시지 않으셨습니까? 이거는 추미애 장관께 좀 여쭙고 싶은 게 이게 과연 이재명 후보한테 도움이 될까요? 아하. 이건 결국 본인의 정치적인 무슨 그 유불리에 따라서 판단하셨다면 모르겠습니다만 이건 선거에 전혀 도움이 안 되는 그런 행동으로 보입니다. 관련해서 기자들이 왜냐하면 추 전 장관이 이런 SNS 글을 공유하니까 기사를 공유하니까 당연히 주요 인사들의 SNS를 계속 기자들이 들여다보잖아요. 질문이 나왔을 거 아니야 윤석열 후보에게요. 윤석열 후보는 뭐라고 답을 했을까요?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건희 씨를 봤다는 공개 증언을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거기에 대해서는 뭐 답변할 가치도 없는 얘기고. 네. 여러분들 관심이 있으세요? 그 말이 맞는 것 같아요? 또. 저 답변하는 어떤 태도, 뉘앙스로 봐서는 말 같지도 않은 소리다. 뭐 그런 시쳇말로 그러는 것 같아요. 전현 평론가님.
사실 본인 가족에 대해서 저런 의혹이 제기되면 기분이 좋을 수가 없고요. 그리고 저는 이제 백성문 변호사님의 의견에 반은 공감을 하고 반은 좀 생각이 다릅니다. 반을 공감하는 점은 뭐냐면 대선 후보의 부인이라고 해서 무슨 마치 여성이 과거에 사생활에 뭐가 있는 것처럼 증명하기도 어렵고 대선 정책과 아무 상관이 없는 걸 자꾸 의혹을 만들어내는 것은 여야 모두에게 좋지 않다는 점에서는 공감을 합니다. 하지만 일각에서 제기되는 뭐 주가 조작 의혹 관련 논란이라든가 이것은 여성이라서 제기되는 문제는 아니거든요. 우리가 공직자에 관한 재산을 공개하는 것은 공직자가 가진 어떤 힘이 가족들을 통해서 부당하게 사용된 것이 아니냐 들여다보는 점이기 때문에 네. 이 부분은 좀 나눠서 봐야 된다고 보고요. 네. 그리고 이른바 뭐 말하기도 민망한 그 의혹과 관련해서는 국민의힘에서는 아주 단호하게 선을 긋고 있습니다. 사실과 다르고 뭐 이런 내용과 관련된 방송 자체가 말이 안 된다. 그리고 단연코 김건희 씨가 유흥주점에서 근무한 사실이 없다라고 다시 한번 밝혔습니다. 네. 지금 그러다 보니까 적극적으로 당 차원에서 대응을 하면서 검사 출신인 김재원 최고위원이 당 차원의 형사 고발도 검토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지금. 실제로 지금 국민의힘 측에서 지난 9일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과 의혹 제기한 매체를 검찰에 고발을 했습니다. 일단 윤 후보의 부인 김건희 씨가 과거 유흥업소 종업원으로 일했다는 어떤 그 증언 보도가 허위 사실이다라고 규정을 하면서 이런 허위 사실을 공표하고 명예를 훼손했다는 이유로 공직선거법 위반과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고발을 한 상황입니다. 네. 아니 그럼 이 기사를 공유한 추미애 전 장관은 이걸 공유했을 때 뭔가 배경 또는 의도, 계획 뭐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이게 뭐 확실하다는 등 어쩌든 뭐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추미애 장관은 오늘 본인의 SNS에 더 강경한 지난번에 기사만 링크했는데 본인의 사견을 적었습니다. 오늘은 직접 줄리를 언급하면서 조국에 강한 실체가 없지만 줄리에 강한 실체가 있다. 저를 고발한 사건도 신속히 수사해서 진실을 밝혀줄 것을 요구한다라고 했는데 네. 사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국민의힘의 대통령 후보로 나서게 됐는데 큰 공을 세운 분이 추미애 전 장관입니다. 다들 그렇게 믿고 계실 겁니다. 왜냐하면 윤석열 씨가 발광체가 아니라 반사체다라고 하는 말이 나올 정도로 해서 사람들이 이 추미애 씨가 계속하는 SNS에 대해서 호의적이지만 않은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저도 정년퇴직을 하고 나서 좀 헛헛할 때 친구들에게 댓글도 보내고 이런 SNS 많이 했습니다. 추미애 장관이 법무부 장관 떠났다고 해서 시간이 남거나 사색이 있으시면 제발 SNS 좀 줄이시고 인생 만회를 생각할 나라에 도움이 될 것들을 더 국민에게 좀 희망을 주는 댓글들을 좀 많이 올리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아니 그러면 백성문 변호사님 네. 지금 추미애 전 장관은 자신을 고발한 사건도 신속히 수사해서 진실을 밝혀달라. 그러면 한마디로 말해서 윤석열 후보의 배우자 김건희 씨가 정말로 한간에서 누군가 주장하는 유흥업소 근무했다는 그 사실을 밝혀달라 지금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국민의힘에서 추미애 전 장관을 고발을 했잖아요. 허위사실 공표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을 했으면 일단 이 수사를 할 때 제일 중요한 건 이게 허위사실인지 아닌지를 판단을 해야 죄가 되는지 안 되는지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추미애 장관이 쓰셨던 이 뭐 조국의 강, 줄리의 강이라는 표를 써가지고 신속히 수사해달라는 건 결국 그 사실 여부를 검찰에 밝혀달라는 그런 취지신 것 같아요. 아하. 제가 정말 저 추미애 전 장관님 너무 비판적으로 해서 말씀드려서 좀 죄송한데 여기에 줄리의 강, 줄리라는 단어를 쓰는 것 자체가 적절합니까? 전 아까 전 평론가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지금 도이치모터스 사건이나 지금 여러 가지 논란들 이건 법적인 문제예요. 그 법적인 문제를 수사기관에 수사를 해서 죄가 있으면 처벌을 받아야 될 그런 일들이지만 지금 이 과거에 그 지금 김건희 씨 사생활과 관련돼서 확인되지도 않은 거기다 사실 어찌 보면 여성 입장에서 굉장히 치욕적이라고 할 수 있는 그 무슨 예명 같은 이 줄리라는 단어를 그 전 법무부 장관이라는 분이 쓰신다는 것 자체가 네. 국민들이 참 받아들이기 어려운 부분입니다. 네. 이에 대해서 지금 뭐 이준석 대표도 뭔가 김건희 씨에 대해서 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 짧게 뭐 이준석 대표는 어떤 얘기를 하고 있는지 허주연 변호사님 얘기를 좀 해볼까요?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는 배우자 리스크에 대해서 크게 우려를 하고 있지 않다 이런 입장을 내놨어요. 이 대표가 지난 7월에 이 김건희 씨를 실제로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이때 이제 직접 겪은 이미지로는 상대당에서 만들려는 어떤 이미지보다는 훨씬 더 대중적으로 호감도가 있을 인물이라고 평가를 하면서 네. 어느 시점에 대외 활동을 하게 되면 그렇게 리스크처럼 불릴 만한 인물은 아니다라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네.
그런데 보세요. 유인경 평론가님. 이런 공격까지 정치인이 해야 되는지 싶은 게 김건희 씨의 성형 의혹 사진을 올린 정치인이 있다면서요? 예, 손혜원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페이스북에 손혜원 김건희 씨의 예전 사진과 최근의 사진을 하면서 눈이 굉장히 커진 것 같다라는 성형 의혹을 말을 했습니다. 아, 성형 의혹 성형하면 안 된대요? 배선 후보 배우자는? 아니요, 근데 성형 의혹인 거죠. 근데 성형 의혹, 성형 수술이 불법도 아니고 범죄도 아니고 강남에 가보면 두 집 건너 한 군데가 있는 성형병원이 왜 있을까요? 그리고 이분이 이제 전직 의원이었을 뿐더러 굉장히 전문가신데 우리가 이분에게 요구하는 거는 정말 나라 정책이건 각 당의 반대 뭐 자기 당의 이거는 경고하기 어떤 이런 거 좀 해주셨을 텐데 솔직히 친구들끼리 김치 담그면서도 하지 않을 얘기를 왜 페이스북에 올리셔서 또 이런 시간까지 이름이 노출되는지 좀 걱정스럽습니다. 김건희 씨 관련 논란에서 최근 국민의힘에 영입된 이수정 공동선대위원장이 한 얘기 했어요. 한번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김건희 씨 얘기가 나오다 보니 왜 이렇게 여성들에 대하여 이 사회가 가혹한가. 결국 저희가 국모를 선고하는 건 아니잖아요. 이런 국모란 용어도 좀 동의하기가 어렵습니다. 무슨 조선시대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는 일을 잘할 대통령 그리고는 법치주의를 잘 유지할 대통령을 뽑으면 되는 일인데 왜 그렇게 그분들의 배우자들을 가지고 이렇게 논란인지 잘 이해가 잘 안 됩니다. 왜 올렸을까요? 저는 많은 시청자분들이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왜 올렸을까요? 다른 의혹 무슨 정말 사건 관련 의혹을 제기했으면 몰라도 왜 이 뭔가 성형 의혹을 왜 제기했을까요? 아마 사람들이 좀 흥미를 끌만한 요소라고 생각을 해서 된 것 같고요. 또 이제 김건희 씨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 활동을 안 하고 있다 보니 뭔가 문제가 있는 거 아니야라는 일각의 여론을 자꾸 불을 지피는 것으로 보입니다. 저는 유인경 평론가님 말씀에 좀 동의를 하는 게 사실 저 국회의원 취재할 때요. 성형수술한 국회의원들 많이 봤거든요. 주로 남자 의원들 많이 합니다. 왜냐하면 너무 이제 나이 들어 보이거나 이런 것에 대한 좀 두려움도 있기도 하고 솔직히 다이어트도 많이 합니다. 근데 그거를 그렇게 비난할 일인가 그리고 우리가 대선 후보를 선출하는 과정에서 그것이 그렇게 중요한 사실인가라는 좀 의문이 들고요. 또 하나 예전에 뭐 무슨 의혹이 일었을 때 민주당 출신의 김상희 국회부의장이 차단시켰습니다. 그런 노력은 그냥 뭐 여성계가 다 같이 하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제발 진흙탕 싸움이 안 되길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